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리정 평론가, 자 오랜만에 알파고 신하씨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알파고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아, 저는 현장에 있어야지 현장에 있는 어디 분위기를. 갔다 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형제 나라 네, 참전국이죠. 튀르키예? 아니요, 그리스. 그리스도 형제 나라예요. 예. 그리스하고 튀르키예가 사이가 제일 안 좋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일본하고 한국 관계보다는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아요. 예. 아니 그 얘기하자면 우리는 요새 좀 일본어 막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정부에서는 되게 좋게 만듭니다. 예. 국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네. 하여튼 아무리 좋아져도 네. 뭐 그리스, 튀르키예만큼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스에 튀르키예 국부의 생가가 있어요. 아. 튀르키예 조대 대통령 게말 파샤의 예. 생가, 그 태어났던 집, 아. 젊은 시절 보냈던 집이 그리스에 있는데 예. 그리스 정부는 그 집을 튀르키예한테 넘겨줬어요. 우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지 땅도 튀르키예한테 넘겨주고 우와. 튀르키예는 거기에다가 영사관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리고 혹시나 그리스 안에 있는 극우가 와서 그 집을 방어할까봐 네. 그리스 특공대가 그쪽 동네를 경비해줘요? 경비해주고 있어요. 야, 근데 그리스하고 튀르키예는 우리가 알렉산더 그때부터 싸웠잖아요. 뭐 이제 같은 정말, 민족은 정말 아니지만 너무나 싸웠다고 저는 느낌상으로는 엄청 싸웠을 것 같아서 사이가 너무 안 좋을 것 그 같은데.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해요. 셀로니키라고 하는 두 번째 도시인데 이제 다음에 그 도시를 넘어가서 거기 갔다 오신 거죠 지금? 예, 네. 키프로스에 갔어요. 분당국. 키프로스. 예. 이제 우리 한반도처럼 분당국이잖아요. 예. 키프로스가 그리스 절반, 튀르키예 절반 이렇게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예. 지중해 한가운데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거 뭐냐면 한국과 다르게 우리 한반도와 다르게 분계선이 있잖아요. 네. 분계선은 그렇게 지뢰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지뢰 우리도 지뢰 많이 압구정 없어서. 로데오예요. 진짜로.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 아니 진짜 이렇게 맛있는 맛집 가게들이 있고 다음에 저 앞에 가도 되는 거 예. 분단됐는데도. 예, 거기 경찰이 있지만 네. 가서 이렇게 여권을 스캔하고 넘어가시면 터널이 있어요. 터널을 한 10개 걸음 하시면 튀르키예 쪽인데 제가 이제 그리스 쪽으로 통과했어요. 튀르키예 쪽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아니 다시 우리 뒤돌아왔어요. 아시는 분은 우리 알겠지만 우리 알파고 기자는 튀르키예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일부러 다시 뒤돌아왔어요. 사진 찍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경찰이 예. 아니 왜 1분 만에 왔어요? 저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재하려고. 네. 이제 사실은 항상 그 발칸이나 그 지중해도 사실은 지금 중동이 문제돼서 그렇지 거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구역 지금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냐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얽힌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동지중해에서 가스 전을 맞아니까. 놓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유럽하고 그러니까요. 튀르키예하고 또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경제적 그게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장사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곳 뭐 중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도 제 기회가 되시면 키프로스 한번 놀러 저 가세요. 진짜 한번 가고 싶은데 네. 왜냐면 역사 유적지도 많고요. 그리고 진짜 좀 약간 바닷가로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이쁘다고 나라예요. 예, 너무 이쁘잖아요, 예뻐요. 예. 경치가. 한번 그리고 그나마 좀 안전된 분단국가. 그렇죠. 예, 우리 383처럼 지뢰들이 있는 데가 그래서 아니고 383 은요. 예, 도시 한가운데서 잘렸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재밌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 11월 대선 이제 나설 후보 결국 확정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까지인가요?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자, 두 분한테 다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또 공화당 전당대회는 뭐 이미 했지만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우리 네. 평론가님부터. 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시나리오를 잘 짰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 뭐냐면은 4일에 걸쳐서 이렇게 해리스라는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빌드업을 잘 이제 시나리오를 짰는데 중요한 짰다. 거는 잘 짰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해리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이든을 잘 고이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첫날은 바이든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감사를 표하면서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줬다는 거. 오. 네. 그리고 또 하나.
해리스 자체가 사실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당원들에게 뭐 자연스럽게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뭐 그냥 부통령으로 어느 날 뽁 하고 나타난 사람 같은 느낌에다가 갑자기 또 경선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후보직을 승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해리스 자체를 굉장히 홍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주변에서 해리스라는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신원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은 누구다?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인 거예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눈에 띄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해리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저희가 다 신원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 심지어 해리스는 공화당 당원들, 공화당 출신의 정치인들마저도 해리스라면 내가 투표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공화당원들, 현직 공화당 정치인들까지도 등장시켰다는 거죠. 와, 그래서 잘 짜여진 전당대회였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는 거네요. 네. 어땠어요? 우리 알파고 보기에는 저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잘 스무스하게 넘겨갔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들 너무 똑똑하다. 잘했다. 일단은 왠지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시위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시위가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샌더스인가 그분이 오케이 나도 지금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좀 약간 빡친 거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지지하고 당선돼도 나는 감시하겠다 하면서 네. 좀 약간 그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다가 이렇게 실망했던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좀 달래면서도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고 뭐 그런 면에서는 진짜 너무 똑똑하게 잘했다. 짜여진 행사가 아닐까. 그 지금 우리 문예평론가가 스테파니 그리샴 얘기를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트럼프 정부 때 아마 대변인 아니었나요? 그 2019년에 대변인을 예. 했었던 사람인데 한 9개월 정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단 한 번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었고요. 대변인이지만 브리핑을 못한 대변인이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실권이 없는 그 대변인이었고 네.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 더 많은 실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쪽 사람들이 더 많이 브리핑을 했었고 네. 그리삼 하면은 사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해가지고 맞아요. 김정은 네. 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깜짝 그때 사실은 그리삼이 대변인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변인으로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나타나가지고 사실 존재감이 살짝 없을 때여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사실 밀치기 할 때 살짝 밀쳐지기도 했었던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뭐 멜라니아 여사의 캠프 때부터 이제 대변인이고 비서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백악관 대변인까지 옮겨다니면서 내가 트럼프 가족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경험한 트럼프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네. 자신의 지지자들을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는 굉장히 욕을 하고 심지어 중환자실에 가서도 카메라가 포커스를 자기한테 맞추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이 공화당원일지라도 해리스를 뽑는 건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와, 엄청나죠? 엄청난 연설. 자, 그러면 알파고가 예측이 너무나 촉이 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사실 커멀라 해리스가 많이 올라와 있고 네. 또 그리고 경합주에서 이기는 곳도 몇 군데 나오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네. 알파고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했죠. 그거 맞췄잖아요. 아니 그 선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유, 왜 예측해 주세요. 알면서 그걸 얘기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왜냐면 후보의 지정이 이제 그 정당에 있는 높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선거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우리 트럼프는 암살 당할지도 모르고. 아니,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를 내가 알수 맞춰드릴 없다. 수가 알수 없지만 없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민주당뿐만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 사실 이제 여기 대본에 돼 있는데 끝부분에 있지만 그걸 뭐 끝에 있던 거를 네. 앞으로 끌어당겨 말씀 주셔도 말씀드리자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 때는 진짜 좀 약간 관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오랫동안 관료로 일했던 사람들을 보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4년간 보기는 다 봤어요, 미국 국민들이. 예. 그때 그 아니 상황을. 국민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니까. 주요 인사들은 다 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국가 시스템 안에 있는 관료인들 보기에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미국의 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사실은 마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경합주들에서 약간씩은 변화가 민주당 쪽 커멀라 해리스 쪽에 조금 간다고 봤을 때 네. 11월까지 시간 아직 많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예. 딱 75일 남는 거거든요. 75일 남았어요. 아직 시간 너무 많아요. 아우 지금도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2달이면 20년 그러거든요. 아직 시간이 너무 많고요. 네네네네. 저는 이제부터 진짜 해리스의 역량이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드러나는 됩니다. 시간이라고 네, 보여줘야 생각을 되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해리스라는 사람을 진짜 끌어올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 주류 언론들도 합심을 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자 이제 뭐다? 해리스만 잘하면 돼요. 해리스 본인만 네, 본인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 이번에 아직 수락연설을 우리 시각으로 안 한 걸로 아직은 안 알고 했어요. 있어요. 좀 있으면 할 겁니다. 아마. 이제 대미를 예. 전당대회 마지막, 대미가 예.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수락 연설을 이제 꽤 할 건데 아마도 이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계속 해리스란 사람을 대중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리스를 계속 규정짓는 말,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해리스가 정작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그 말부터 딱 인식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서 저 해리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장관 이런 거 말고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 스스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텐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예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당신의 구체적인 정책을 좀 들어봅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해리스가 얼마만큼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 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늘 문제시 하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 물가 어떻게 할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중동 문제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답을 내야 돼요. 답을 갖고 지금 있어야 돼요. 전당대회 기간이고 해리스를 아직 확실하게 띄우기 전이기 때문에 네.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가지고 저쪽에서는 지금 아직 휴전 분위기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휴전에 한 발짝 더 나가갔어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해리스가 완벽하게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밖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리스를 해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 의지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문제를 해리스가 해결을 할 능력이 있는가?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 바깥에서는 수천 명의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시위를 엄청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문제들 그리고 그게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75일 아직 너무 긴 많이 시간이다. 남았다. 많이 남았다. 그리고 정말 저도 궁금해요. 해리스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우리 알파고 얘기했다시피 조 바이든보다는 상황은 나아졌다. 이렇게 보는 건 맞죠? 확실히 그건 맞죠? 나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예.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지금 이제 그 캠프에다가 네. 사람들이 후원하잖아요. 네. 그 개미 후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짜잘한 후원하는 숫자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동안 굳어 있었던 민주당 당원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이렇게 집까지 찾아가서 우리 해리스한테 좀 투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올라갔어요. 네. 이거는 확실히 트럼프보다 이렇게 바이든보다는 해리스가 더 민주당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 수는 없다. 75일 남았고. 미국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진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똑똑하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호별 방문이 아니, 법적으로 본국으로. 문제가 네.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네. 호별 방문 하는 게 사실 튀르키예도 그래요. 진짜. 튀르키예도 집마다 와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 위반이에요. 네. 호별 방문 못 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법에 그걸 만들어놨어요. 바꾸죠 그거.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아, 그리고 이 자리 창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이상한 분들이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미국도 뭐 중동이나 러시아 쪽 같아요. 결국 이게 대선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러시아 얘기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침공 여세가 만만치 않은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에 갔는데 네. 러시아 병사가 자군 기지를 스스로 폭파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평론가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이거는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네.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전부터 와 현대전은 정말 여론전이고 언론 전쟁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조직적으로 그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 보도를 더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쪽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그러네요.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이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언론 통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보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통해서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러시아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아하, 예.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들이 지금 합심해서 일관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보도를 주로 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하는 얘기하고 보도 내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너는 러시아 편이냐부터 시작해서 자꾸 악플을 다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무슨 국제정치평론가냐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너 제대로 뉴스를 보기는 하는 거냐 아하. 어디서 동네 아줌마 수준으로 떠들고 있냐 네 뇌피셜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기 반대편에 다른 언론들도 있거든요. 있죠? 예, 있거든요. 예. 그쪽 언론을 또 보면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쪽 서방 쪽 언론 보도라고 감안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누군가 넘어왔거나 또는 북한에서 우리 쪽에 뭔가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도 선전을 하고 북한도 사실은 마찬가지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여서 실제로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히듯이 요 내용이 맞는지 정말 이게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러시아 군 내에서 정말 이 푸틴에 대해서 반푸틴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죠? 위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군인들이 1년이 모여 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 스스로 기지를 폭파시키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확인하기 조금 힘든 아니다. 부분이 있다. 예. 근원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 와 있는데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러시아 영토는 너무 크고요. 너무나 크고. 그걸 이제 지킬 수 있는 러시아 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보기에는 예. 감히 우크라이나 놈들이 우리 영토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거예요. 침공했겠어라는 생각으로 예. 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먹고 난 다음에 거기를 유지하려고 작전을 짰다가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결론적으로 자국의 힘으로 러시아랑 전쟁한 거 아니고 유럽으로 받았던 물자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데 맞아요. 러시아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절대로 러시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일까지도 칠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영국부터는 이거 뚫렸어요. 야 러시아 쳐도 돼. 예. 네,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신기한 거 뭐냐면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뿌린 영상을 봤는데 거기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쿠르스크에 있는 그 네. 러시아 아저씨들이랑 예. 그분들이 전쟁이 3주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는 그 상관이 없었군요, 네. 그분들은. 예, 그동안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뭐냐면 러시아는 군사 작전을 한 거지 전쟁이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맞네. 쿠르스크로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인제 시작했다. 전쟁 된 거네. 예. 우크라이나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그것을 자국민한테 잘 얘기 안 하죠.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거 하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푸틴 아마 지금 엄청 화가 났겠죠. 화가 났죠. 어떻게 본토 또 침공 누구냐 당했는데. 우리가 본토를 치고 왔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을 했거든요. 네. 푸틴이 지금 잘 해외 안 나갔는데 그 네. 와중 아제르바이잔을 갔다는 거 뭐냐면 야 그래 한번 뭐 해봐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좀 심리전을 이기려고 하는데
근데 우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 쿠르스크를 먹으려고 동부 전선에 있었던 특공대들 마저 좀 약간 그쪽으로 동원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동부에서 러시아도 막아줘야 되고 쿠르스크를 먹었는데 거기를 유지해야 되고. 네. 유지. 그 체첸 간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르베이잔 얘기를 했지만 13년 만에 푸틴이 체첸에 갔다. 네.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음. 그 2004년에 예.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베슬란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체첸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네. 그 입학식을 하던 학부모와 아. 학생들을 인질로 1,200명을 인질로 맞아요. 잡아놓고 예. 이렇게 러시아하고 대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한 3일 만에 그 안에 그냥 그 안에서 뭐 폭탄이 터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하.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푸틴의 방식은 협상 안 해요. 그리고 협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국민들이 안에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히 러시아를 건드려 러시아 건드린 뒤끝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겠어라는 방식이거든요. 자, 저는 그때 그 이제 범인들이 용의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뭐 즉살당하긴 했습니다만 예. 체첸 분리 독립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체첸 공화국은 지금 친푸틴 정권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체첸 공화국의 특수 부대가 지금 그 쿠르스크로 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모스크 일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푸틴이 의도하는 바는 겉으로 봤을 때 난 타격 안 받았어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 실리적으로 내부에서는 야 저기 군 잘 보내줘서 고맙고 이제 잘해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체첸을 하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쪽의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저도 그 생각 좀 가져. 그렇죠? 예. 그 생각보다 먼저 하거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의 이 진격을 얘들이 정식 국가로서 우리한테 대적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때처럼 테러를 저지르는 거야. 아. 격화시키는 거예요. 체첸. 그래서 체첸. 오. 그러니까 체첸이 주는 이미지를 저는 완벽하게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물론 이런 것들은 친푸틴 성향의 군사 블로거를 비롯해서 평론가들이 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내주겠죠. 예.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그렇게 쿠르스크라고 하는 곳을 진격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 그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뭐 하루에 얼마를 진격해가지고 지금 1263제곱킬로미터를 장악하고 있고 94개 마을을 장악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하신 지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수적 열쇠로 이게 얼마나 오래 언제 유지하고 오래 또 있을지 버틸지. 모르지. 예. 그리고 예.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살짝 내버려두는 야 들어와봐. 왜냐하면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면 뒤쪽을 막았을 때 보급로가 끊어지면은 후퇴가 불가능하고 도간에 든 쥐가 될 수 네.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본인들은 평화 교환 기금 차원에서 러시아군 인질도 잡았고 러시아 영토도 우리가 이렇게 장악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군이 어쩌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 평화 교환 기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럴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는 조금 다른 우리 세계학회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중동 상황도 얘기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없지만 중동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휴전 협상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돼요. 네.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까? 일설에 다르지만 트럼프가 전화했대요 나타냐한테. 아 진짜요? 야 받아들이지 마. 조금만 기다려라니까. 기다려. 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중동하고 미국 대선은 직결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맞죠? 나타냐가 보기에는 시간 좀 끌면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본인도 네타냐후도 만약에 총리에서 내려오면 본인도 감옥 가야 되거든요. 선생님 저는 전쟁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그거 너무 한국 언론에서 너무 많은 부각시켰는데 네.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건 생각해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나타냐후의 70년대 미국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 그때는 나이가 젊었어요. 네, 젊을 때. 네, 진짜 한 30대 초반에 꽃미남 시절에 그 미국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오늘이랑 똑같아요. 나타냐후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 왜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 예. 왜 투기 만들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전쟁을
당연히 하겠죠. 이 사람은 애초부터는 그 아젠다로 들고 나오셨던 전쟁 분이고 들고, 예. 오슬로 협정을 했을 때도 나 오슬로 협정 무효다. 나 지워주십시오. 나 오슬로 협정을 깨뜨릴 거다 했던 사람인데 자기 개인의 그 뭐라도 목숨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는 머릿속에 있었던 그 아젠다가 아마 그게 더 클 것이다. 예, 예. 자신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변 또 관계는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네타냐후가 최장수 총리거든요. 네. 이 사람은 아버지도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젠다가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전 총리들하고 다르게 네타냐후가 총리가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가자 지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안보 위기를 부각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유지시켰고 정치적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계속하면서 최장수 총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제대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합당한 종전협정을 휴전협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국제사회가 다 관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뭐 두 개의 국가라든지 뭐 이런 식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이 될 때 핵심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적어도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 그렇죠. 누군가가 결국은 네타냐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왜? 어쨌든 이스라엘 인질들이 많이 사망을 그렇죠. 했고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인질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전쟁 이전부터 네타냐후에 대한 퇴진 시위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네타냐후가 이전에 개인의 어떤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된 재판 플러스 이 전쟁과 관련된 것까지 그 책임은 지금 그 두세 배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총리에서 내려오는 선택 자체가 본인 인생에서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 왔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지만 사실 트럼프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만나서 사실 트럼프와 더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은 미국 행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휴전 잘 되고 있어 분위기 계속 피우고 있지만 네.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는 다르다. 거예요. 예. 심지어 그 시나르 얘기 있잖아요. 그 시나르가 자기 지도자? 목숨 예. 그 하마스 예. 지도자로 이번에 그 정치국장이 된 그 사람 뭐 목숨 살려주면은 뭐 휴전 협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100% 믿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 왜 나왔겠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시나르라는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흠집내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휴전 협상이 시나르라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목숨 부지용으로 전락됐어. 이거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물론 시나르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너 첫 번째로 죽여버릴 거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상금을 엄청나게 걸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지만 이거는 충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얘기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하고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 이 네. 협상 없이 대선이 시작되면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이런 구조라면. 왜냐면 트럼프가 말로 야 나는 정권을 넘겨줄 때는 우리 외교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정권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는 생긴 거 아니냐. 아프가니스탄 그거리 됐죠.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죠.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평화 협상 없이 대선에 들어가면 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알파고 씨가 진짜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네요. 이거 그대로 쓰면 해리스 진다. 예. 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해리스가 이긴다. 예. 예측해 주셨어요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공식이에요. 예측 아니고. 아니 75일 이거 남았는데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죠. 왜냐면 또 얘기 안 하신다 또. 이스라엘이 역대급 미국 말 안 듣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모르죠. 또 트럼프인 미국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가 네타냐후가 살아 있어야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아주 그런 얘기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아주 이해를 딱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